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제 치하에서의 항일 독립운동에서 1920년대까지 항일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지고 있는 교재 570쪽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항일운동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30년대 때는 한중연합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바로 앞 시간에 했던 부분을 조금 상기하는 의미에서 연장해서 좀 살펴보고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1921년 자유시 사변이 있었죠. 자유시 사변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흑하사변. 자유시는 소련의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에요. 스보보든이를 해석하면은 자유로운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었던 한인들은요, 자유시라고 했습니다. 스보보든이 시가 아니라 자유시라고 이랬죠. 자유시 사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었던 독립군들을 다시 재통합을 했죠. 그 재통합한 것이 대한통의부하고요.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삼부가 있었죠. 삼부. 그죠? 이 대한통일부는 1922년에 대한통일부를 얘기합니다. 삼부 그러면 뭘 얘기를 했냐면은 자치정부라고 그랬죠. 육군주만참의부. 이게 1923년이었고요. 정의부. 이게 1924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부에서 이게 1925년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소련의 자유시에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소련의 자유시에서 자유시점 될 겁니다. 자유시에서 피해를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죠. 대다수는 어디로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저기 이제 신민부라고 했죠. 신민부. 그 다음에 압록강 하류 건너편 참의부. 그 위에 정의부에서 삼부가 됩니다. 주로 이 자유시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신민부뿐만 아니라 정의부라든가 참의부 쪽으로도 갑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유시 사변 이후에 주로는 어디로 갔냐면은 김자지를 중심으로 했던 신민부에 많이 합세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대한통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이거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이른바 1920년대 때의 분위기, 이걸 우리는 민족유일당 운동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족 단일당 운동이다. 또 민족협동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이게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념 문제로 분리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끼리 묶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끼리 따로따로 묶으시면 돼요. 아시죠? 그럼 민족주의 계열은 어떻게 묶어지냐 그러면은 혁신의회로 묶어집니다. 혁신의회. 이 혁신의회는 시기적으로는 1928년이요. 1928년. 이게 1929년에 명칭을 바꿔요. 한족, 총, 연합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국민부, 1929년입니다. 국민부로 통합이 돼요. 이 과정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 있죠. 바로 앞 시간에 앞 강의에서 1920년대 때의 독립운동의 동향까지였었어요.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1930년대 때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1930년대 때는 이 단체를 있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민족주의끼리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30년대 항일운동을 전개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요. 1931년 뭐가 터졌어요? 만주 사변이 터졌습니다. 이 만주를 일본이 침략한 겁니다. 경제공항을 대외 침략으로서 수습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1932년에 수립을 했어요.
괴뢰군 허수아비 정부를 얘기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만주국이라는 일본의 허수아비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은 겁니다. 한때는 1925년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이 연합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스야 협정 이전에는 중국이 한국 독립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미스야 협정 이후에 현상금을 내건 조치로 인해서 한국 독립군들을 보는 쪽쪽 신고하고 현상금을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야 협정 이후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어디하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근데 1931년에 뭐가 터졌어요? 만주사변이 터졌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1930년대 때 뭐가 나오죠? 한, 중, 연합 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의 계기는 뭐냐 하면 만주사변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은 역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연합을 합니다. 먼저 민족주의 계열을 한다면 20년대 보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민족주의 계열에서 혁신의회 한족 총연합회가 있죠. 자, 그 중에 이 한족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이 일구하고요. 국민부를 계승했었던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독립당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라면 국민부의 연장선상에서 그 국민부를 계승했었던 조선혁명당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이 뭐냐면은 한국 독립군이라고 그래요. 지청천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다 그러면 조선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이 양세봉을 중심으로 했었던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건 조선혁명당이건 이거는 한국군이에요. 그죠? 한국군이 되겠습니다. 30년대 항일운동은 뭐라고 했어요? 한, 그리고 뭐라고? 중, 연합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하고 연합했었던 중국군이 있죠. 중국 국민당의 군사적 기반이 중국 호로군이에요. 호로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하고 연합했던 중국이 중국 사회주의 계열이겠죠. 사회주의 계열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기반 중국 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중국 의용군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한국군하고 중국군의 연합작전입니다. 한중연합작전의 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31년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게 해서 만주를 점령한 만주사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한중연합작전은 민족주의는 어때요? 중국군이나 한국군이나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묶어요. 그렇죠? 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묶습니다. 이념별로 따로따로는 거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되죠. 언제까지 가냐면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3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잖아요.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깨집니다. 자, 교재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중연합작전 마지막 줄로 볼까요?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 중국군의 사기 저하, 한중 양국군의 의견 대립으로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잠깐 가요. 한 5, 6년 정도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독립군하고요, 중국 호로군, 또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대표적인 접점지가 있습니다. 그 접점지가 교재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접점지가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구요. 밑에 사회주의 계열의 접점지가 있죠. 밑에 흥경성, 영릉가, 신빙성, 통하. 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그 위에 지도가 좀 나와 있죠.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국 독립군이 있죠.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 호로군입니다. 얘네들은 어디냐면은 북쪽입니다. 북쪽.
이쪽이에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혁명당하고요, 혁명군하고요, 중국의용군 있죠. 얘네들이 활동했던 곳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압록강 건너편 요쪽이에요. 여기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이게 30년대 항일운동의 한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940년대 때는 어떻게 전개됐냐라고 하는 거죠. 40년대 때는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묻고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한번 봅시다. 1940년대 때입니다. 40년대에 항일운동은 민족주의 계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 뭐라고 하죠? 한국 광복군 이렇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계열을 그러면은 조선 독립동맹이 있어요. 조선 독립동맹 1942년입니다.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김두봉 등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김원봉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바로 조선의용군이 있습니다. 조선의용군. 이 조선의용군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부대가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조선의용대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중국 내에서 조직되었었던 최초의 통합된 단체입니다. 한국인 단체예요.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이 뭐예요? 조선의용대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대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하고는 혼동하지 마시라. 또 비슷한 게 있었죠.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주축부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홍범도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사 간도참변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부대를 재조직했던 것이 뭐야?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죠. 대한독립군단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일의 그 대한독립군단이 소련의 적색군, 붉은 군대죠. 적색군에게 무장 해제 당했던 사건이 뭐였나요? 자유시 사변이었었죠. 그 비슷비슷한 단체는 좀 용어 정리를 명확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대 때 그러면 한국 광복군하고 그다음에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자 교재 571쪽에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중국의 대한민국 임정부의 마지막 종착역이었던 어디요? 충칭입니다. 중경이죠, 중경. 충칭 임정부에. 여기서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국 땅이었으니까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령관이 누구예요?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이청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은 이 지청천이 이 압록강을 건너서요 중국 쪽으로 넘어갈 때 일본 경찰의 검문을 받습니다. 이때 순간 기지를 발휘를 해가지고요 어머니 성씨를 씁니다. 어머니 성씨를 써요. 그래서 이청천 원래는 충주지시입니다. 지청천인데 어머니 성씨가 있습니다. 이청천이라 해가지고 한번 빠져나온 살아남은 뭐 그런 이제 탈출에 성공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청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원래는 지청천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총대장의 총사령관의 누구? 지청천. 그 다음에 참모장의 이범석에서 1, 2, 3 제대로 조직됩니다. 1, 2, 3 제대라고 한다면 요즘 같으면은 한국 광복군 밑에 1개, 2개, 3개 사단이 있는 거예요. 1사단, 2사단, 3사단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보통 1개 사단의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대략 뭐 증가운 좀 있습니다. 약간 증가가 있겠습니다. 10,0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10,000명 정도. 자, 여기에 이제 김원봉 사회주의 계열이죠. 김원봉에 누구도 들어가죠? 조선의용대가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충칭 본대가 있고요. 화북지대가 있어요. 충칭 중경입니다. 충칭 본부대가 있고
화북 지방의 지점이죠, 지점. 지대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충칭본대가 누구에 들어가냐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한국광복군에 흡수가 돼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광복군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에서 조직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에서. 그리고 이 화북지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이리로 갑니다. 조선독립동맹의 뭐죠? 조선의용군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충칭본대는 한국광복군에 흡수가 돼서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활동 내용 좀 볼까요? 대일, 대독, 선전포고. 2차 대전입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심리전에도 참전하고 전투 외에도 작전에도 심리전, 또 43년에 영국군과 연합작전, 그 다음에 44년에 미국과 연합작전, 그리고 중국하고도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2차 대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의 원인은 뭐예요? 경제공황이죠. 경제공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바로 타개하지 못하고 자국의 문제를 대외 침략으로서 극복하려고 했던 사조를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그 전체주의가 민주진영을 도발하는 겁니다. 이게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은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아셨죠? 경제공황을 통해서 일어난 전체 진영의 민주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대전은 제국주의죠. 식민지 쟁탈이 됐습니다. 1차 대전은 연합국과 동맹국의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누구는 한국광복군은 바로 뭐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통참했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지 굳이 뭐 영국, 미국과 중국과 손 잡았다, 안 잡았다 이걸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밑에 사역. 대일 선전 포고문이 있습니다. 41년 12월이에요. 41년 12월이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진주만 기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다 먹었잖아요. 37년 중일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은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가 있고 일본, 하와이, 그 다음 미국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봅시다. 얘가 이제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하와이죠. 태평양 아닙니까? 그럼 이쪽은 뭐가 있어요? 아메리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기를 다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리로 나가는 겁니다. 하와이를 공격했죠.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미국은 영국과 무기 원조법을 통해 가지고 원조에서 무기만 원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인 미국의 피해가 나오자 미국이 참전하는 겁니다. 2차 대전에.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차례 걸친 원폭 투하, 그리고 일본의 항복.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대일 선전 포고문 이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대한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572쪽 뒷장 넘어옵시다. 45년 8월 29일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1908년에 의병들의 서울 진공작전이 있죠. 13도 창의군을 중심으로 했던 서울 진공작전과 지금 나와 있는 1945년 8월 29일로 예정을 한 국내 진공작전은 누구예요? 한국 광복군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13도 창의군을 중심으로 했던 서울 진공작전 있죠. 의병운동에서 봤었죠. 실패로 끝났죠.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이, 이인영의 부친상 문경으로 낙향했고 허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했다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내려왔는데 경기도 양주에서 여기에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게 서울 진공작전이고요. 이거는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한국 광복군에 미국과 연합을 하고 있죠. 자, 교장 봅시다. 맨 위에. 총사령관 지청천, 지대장 이범석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략정보처, 지금의 CIA의 전시입니다. 협력해서 국토수복작전을 위한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잠수함 및 비행대까지 편성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었다,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내 침공작전 이거를 바로 왼쪽에 보충이 좀 되어 있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요? 이른바 독수리 작전이다. 독수리 작전 그러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침공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광복군이라는 부대가 있고 그 애하에 국내 침공작전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 애하에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죠. 그 부대가 뭐냐면 국내 정진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침공작전이 준비가 됐던 겁니다. 잠수함 편성하죠. 특수훈련 했죠. 비행대까지 편성합니다. 다 준비됐었어요. 근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945년 8월 29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해버리죠. 한 달 전에 항복을 해버려요. 한 달 전에. 준비. 8월 29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거 아닙니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 왜 8월 29일이냐 그러면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조약을 통해서 국권을 피탈당했군요. 빼앗긴 날 다시 되찾자.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얘기 좀 잠깐 봅시다. 그 자료 보시면은 일본이 항복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인데 백범 김구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외적이 항복한다 했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가사이다. 밑줄 좀 그어봅시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 밑줄. 뭘 얘기를 하나요?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얘기를 합니다. 국내 정진군의 국내 진공작전이다. 근데 일본이 항복해서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누구한테 항복했나요? 우리한테 항복했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항복했어요? 연합군한테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한반도에 진주해가지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지경까지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3·8선 경계에서 북쪽 소련, 이남은 미국, 미소 간의 어떤 그 경쟁의 대립의 장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 이념 문제로 분단된 나라는 딱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반도밖에. 독일도 통일했지 않습니까? 91년에. 한참 됐죠.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한반도는 남북 대립 경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김구의 한탄 내용은 그것과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결이 있죠. 40년대. 사회주의는 조선독립동맹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42년에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적 기반은 뭐라고요? 조선의용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좀 보겠습니다. 그 활동 과정을 보면 두 번째, 조선의용군은 연안을 근거로, 애난이라고 그러죠. 연안을 근거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항일전을 전개해서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연안파 있습니다. 이 연안파는 1945년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46년 이듬해 조선신민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북조선 공산당,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공산당과 연합을 해서 조선 노동당을 창당을 했어요. 이때 얘네들을 뭐라 하냐면 연안파라고 그래요. 즉 연안파라면은 누구냐? 바로 이 조선의용군 얘네들이 광복 이후에 어디로 왔다고요? 북한으로 들어갔다. 애난에서 활동했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걔네들이 조선 노동당을 창당했고요. 근데 1956년 소위 8월 종파 사건으로 해서 거의 숙청당합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이 종파라고 하면은 밑에 자료의 둘째 줄 봐봐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비난조로 일컫는 말을 종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8월 종파 사건에서 나머지 내용 한번 보세요. 에 의해서 숙청입니다.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대 때는 바로 이 두 단체, 그러니까 한국광복군하고요, 조선의용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입니다.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 활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10년대에서요, 1940년대까지 항일운동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2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이후에 항일운동의 변화 내용을 민족유일당 운동과 같이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동향에서 우리가 앞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만세 운동에서 말씀드렸죠. 1920년대 식민통치는 문화통치였다. 문화통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하였다. 성공했던 것은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을 찢어놨습니다. 양분시켜놨단 말이에요. 우파하고 뭘로? 좌파로 나눠졌죠. 여기다가 20년대 때에 국내에 뭐가 또 들어왔죠? 사회주의 사상까지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주의 사상은 당시 새로운 사상이다 해서 신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와 사회주의 가지고 20년대 항일운동은 뭐였어요? 혼선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혼선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그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었죠. 자, 여튼 일제의 식민통치 2기 사이토 마코토에 의해서 창안된 바로 문화통치는 성공한 통치 형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문화통치의 일환에서 밑에 민족주의 우파 있죠. 선, 실력, 양성, 후독립입니다. 또 거기 보면은 이를 타협적 민족운동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 개량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낸 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보다는 자치권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힘을 길러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좌파는 무슨 소리냐? 절대 독립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선실력 양성을 위한 운동활동이 있죠.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방법에 보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또 물산장려운동, 또 문맹퇴치운동, 또 분화론운동. 분화론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전개했던 문맹퇴치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에서 만들어졌 거다 또는 전개했던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최남선, 그 다음에 이광수, 김성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친일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근데 1920년대 말 30년대로 건너가면은 서서히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얘네들에서 친일파가 많이 형성이 되게 되죠.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민족주의파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민족주의 좌파 있죠. 맨 밑에 보겠습니다. 절대 독립론을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교재 583쪽에 보면은 안재홍 얘기 좀 잠깐 봅시다. 안재홍은 식민 지배와 타협한 민세 안재홍입니다. 민족의 개량은 문화 통치에 대한 환상이며 식민지 정책에서 가능할 것 같은 환상을 품게 하여 민중의 투쟁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다고 실력 양성론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 민족주의 좌파의 정치 단체가 하나 있어요. 조선사정연구회가 있고요. 다시 앞장에 맨 밑에 봐봐요. 민족주의 우파의 사회단체가 하나 있어요. 연정회가 있는데 연정회는 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고, 민족주의 우파의 사회단체는 만들어졌어요. 그게 조선사정연구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화통치로 인해서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들어온 과정과 여러 사회주의 단체도 있어요. 그거를 바로 밑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이 이러한 혁명을 전 세계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코민테른을 결성합니다. 국제공산당 조직을 뭐라고 그래요? 코민텐이라고 그래. 그래서 코민텐을 후원하여서 사회주의 사상이 파급돼 나가는 겁니다. 이때 레닌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정부에 사회주의 사상을 수행했던 이동이 있었죠. 이동이가 비서를 보내서
독립군 군자금 60만 루블을 받아왔고, 그렇죠? 그 중에 40만 루블만 입금을 하고 20만 원 조선공산당의 운영 자금을 썼다가 결국 노출이 됐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동희는 국무총리직을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1921년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당시 레닌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은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실제는 조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밑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조직됐던 여러 사회주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1918년에 한일사회당은 연해주에서 1910년대 무장독립운동 기지에서 봤죠. 연해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는 한인사회당이다. 그리고 이게 21년에 고려공산당으로 바뀌었고, 이 고려공산당의 본부는 이르크츠크로 갔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상하이로 또 내려왔죠. 그래서 이르크츠크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이제 국외에서의 사회주의 단체였고요. 국내에서는 서울청년회, 무산자 동맹회, 또 신사상연구회, 이게 나중에 화요회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북풍회, 그 다음에 토요회, 그 다음에 조선노농총동맹, 노동자와 농민을 얘기를 합니다. 노농총동맹, 그 다음에 서울청년회, 이게 중심이었던 바로 조선청년총동맹, 여러 단체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사회주의 단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화요회하고요, 북풍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조선공산당이 조직됐습니다. 이 조선공산당은 몇 번에 걸친 해체, 재건 과정을 겪는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몇 차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2차와 3차를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자, 다음 장에 583조로 가봅시다. 2차, 3차 보시네. 2차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들통이 나서 해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60만세 운동은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했던 조선 학생 사회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됐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60만세 운동에는 자연스레 어떤 사상이 내재가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내재가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은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고 했어요. 정우회 선언은 1926년 11월입니다. 이거는 27년 2월 달에 조율했던 신간회에 바로 선언문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차와 3차 조선공산당 활동은 꼭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1920년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화 통치로 인한 민족주의 우파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 좌파의 분열, 사회주의 사상 들어와서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국내와 국외에서 조직이 됐었습니다. 이른바 20년대 항일운동은 혼선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혼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민족유일당 운동이란다. 또는 민족단일당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에서 소개됐던 뭐 정우회라든가 조선민의회라든가 또 정우회 선언이라든가 또 신간이라든가 또는 근우회라든가 신간의 자매단체죠. 이런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체의 공통점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겠어요?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조직됐던 단체,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교재 58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즉 혼선 속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에서 조직됐던 첫 번째 단체란 말이에요. 뭐요? 26년 4월에 정우회입니다. 정우회는 화요회, 북풍회, 조선노동당, 무산자 동맹회, 그러니까 농민단체와 그리고 노동자단체 그리고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한 거예요. 이게 정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1926년 7월 달에 조선 민흥회가 있는데 그 민흥회와 정우회 사이에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실은 1926년 60만세 운동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왜? 60만세 운동은
민족주의 좌우, 사회주의 혼선 속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이 등장했죠. 60만 세 운동의 경문에 보면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제국주의 일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자본주의가 들어가느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60만 세 운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정우회 선언이 있죠. 정우회는 4월 달에 조직이 됐어요. 화요회 북풍에, 그리고 이제 농민 노동자 단체입니다. 그래, 그 정우회 선언문이 11월이에요. 바로 밑에 사료가 있죠. 정우회 선언문, 이걸 뭐라 한다? 신간의 선언문이다. 그럼 정우회 선언문은 어떤 내용이냐? 자, 봅시다. 신간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문은 기존에 여러 단체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시키는 겁니다. 발전적인 해체예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해체는 소멸이 아닙니다. 이거를 발전적인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없애. 그러니까 다시 없앤 걸 다시 묶고,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든 것이 뭐예요? 바로 1927년 2월 달에 뭐라고? 신간회였고,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여성계 민족유일당 운동단체. 그게 뭔가요? 근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사료 내용은 기존의 거,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다 없애자. 우리 주머니 다 털어내자. 그리고 무의 상태에서 다시 우리 뭉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문에 보면은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파괴를 해야 된다고, 파괴. 그러니까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무에서 유를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채호의 그 조선혁명 선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신간의 바로 의열단 선언문이 됐던 뭐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우회 선언도 그런 거예요. 기존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다 없앤 무의 상태에서 다시 쓸어 모아서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정체 선언문이 된 정우회 선언문입니다. 신간의 선언문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사료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료가 제시되면 신간의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문이 제시가 되면은 뭐를? 바로 의열단을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됐던 바로 밑에 27년에 신간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합니다.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간이라고 해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게 다 연합한 건 아니에요. 민족주의 좌파하고 뭐죠? 사회주의계만 연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꼭 민족주의 우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위에 하나 봅시다. 26년 7월에 보면은 조선민흥회라고 있어요.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는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가 연합합니다. 봅시다. 조선물산장려회 중심의 민족주의 우파. 조선물산장려회는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청년회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조직된 것이 조선민흥회거든요. 조선민흥회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가 연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서 꼭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에만 연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간에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가 연합을 해가지고 조직했던 일제가 인정한 최대 합법적 항일운동 단체입니다. 합법적 항일운동 단체다. 그럼 신간회를 일제가 인정한 목적은 뭐냐? 이게 27년 아닙니까? 27년이라면 일제 식민통치 몇 개예요? 2기입니다. 2기 문화통치기란 얘기입니다. 가장된 유화정치예요. 그러니까 신간이라는 단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해 준 것은 수면 위로 띄워놓자.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합법적인 최대 항일운동 단체. 최대 항일운동 단체. 일제하에서. 이 신간이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구분하셔야 될 단체가 신민회예요. 애국계 목농 단체 기억나시죠? 1907년에서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해산됐던 신민회하고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586쪽으로 가봅시다. 신간의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요, 합법적으로 활동이 전개가 된 겁니다. 일제가 인정한 단체이니까 단체였으니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밑에 조직을 좀 보겠습니다. 회장의 민족주의 이상제,
부회장의 민족주의 좌파가 되어 있죠. 부회장의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 벽초 홍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조직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우세하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누구예요? 민족주의 좌파입니다.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타협적 민족주의는 뭐야? 민족주의 우파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계속. 그 다음에 지방의 조직은 사회주의 세력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조직 확대를 보겠습니다. 전국에 약 140여 개의 지회를 두고 회원 4만 명. 일본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만주에도 지회 설립이 시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화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 단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매단체 근회가 있죠. 그리고 신간의 3대 강령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첫 번째, 우리는 단계를 공고히 한다. 뭐요? 민족의 혼선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적 각성 촉구라는 얘기는 문화 통치에 노란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일제 경제 침탈에 저항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한다. 기회주의, 밑줄을 그어놔요. 누구예요? 민족주의 우파 또는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을 제창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간의 3대 강령이에요. 신간의 활동은, 자, 신간회가 27년에 조직됐다고 그랬어요. 29년에 광주학생운동 후원하죠. 또 밑에 전국 순회 강연하죠. 사회운동, 농민, 노동, 학생운동을 지원합니다. 농민운동이라면 소작쟁이, 노동운동이라고 뭔가요? 노동쟁이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다가 1931년에 해소가 됩니다. 해소하고 해체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해체, 그 다음에 해소 이랬습니다. 해소는 뭐냐면은 해체가 돼서 소멸됐다는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해체는 뭐예요? 찢어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흔적은 남아있어. 너덜너덜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죠. 해소는 해체가 돼서 소멸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와 해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부 교재에는 해체 이렇게도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해소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해소가 됐냐? 밑에 해소된 원인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저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 31년 5월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581쪽에 보시면은 신간의 정책이 한 20여 개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렇게 다방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합법적이고 어떤 이런 활동을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했던 단체는 전개하게 됐던 것은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성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여성운동도 이 3.1운동을 전후로 해가지고 민족주의 계열의 여러 여성운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계 여성단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운동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연합한 단체가 근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조직이 됐던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하나 있죠. 밑에서 셋째 줄 24년에 뭔가요? 조선 여성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여성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계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여성단체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여성운동도 혼선을 빚습니다. 이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588쪽에 근위입니다. 여성계 민족유일당 운동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청년운동단체를 한번 봅시다. 청년운동, 그럼 이제 소년운동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청년운동을 역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청년운동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기존의 사회주의 단체, 기존의 청년운동 단체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운동 단체가 맞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유일당운동의 단체가 1924년에 조선청년총동맹으로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청년총동맹, 근우회, 신간회, 정우회 또는 조선민흥회 다 공통점은 뭐예요?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
조직된 단체. 심지어 여기에 한국광복군도 들어갑니다. 왜 한국광복군이 들어갑니까? 한국광복군은 민족주의계라 아닙니까? 여기에 김원봉의 뭐도 조선의용대 중에 충칭본대도 어디에?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광복군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성립됐던 단체, 군사 조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에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좌우합작 운동 나오죠. 이것도 현대판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소년운동도 이제 청년운동과 같은 맥락에 보시면 되는데요. 소년운동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교단체 뭘 기억하십시오? 천도교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소년운동은 청년운동에서 떨어져 나와서 소년부가 독립이 돼서 소년운동이 전개됩니다. 특히 배후에는 종교단체 천도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그 소년운동 그러면은 특히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어린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던 어린아이를 높여보는 얘기죠. 소파 방정환이 나옵니다. 방정환에도 조초로 이런 사람이 나오죠. 어린아이를 제정하고 방정환은요. 방정환은 또 누구의 사이라고 그랬어요? 손병희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 속에서 천도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운동 이렇게 매치를 좀 시켜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589쪽 맨 위에 셋째 줄 방정환이 조초로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조초는 보이스카우트의 전신이었던 조선 소년군을 창설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독립사상과 민족적 단결을 고취하는 데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울형자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언제 없어지나요? 갑오개혁이죠. 그렇죠? 1894년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돌아가지고요. 유독 일본은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령을 합니다. 호적에다가 빨간 점을 찍고요. 백정을 표시하겠습니다. 또 이력서라든가 이런 공공문서에 꼭 직업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 출신이었던 돈 쪽에서 많이 벌었던 경상도 진주의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평등운동, 일바 형평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이게 당시 백정을 중심으로 했었던 조선형평사의 평등운동이었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결과를 좀 보시면은 진해의 경남 김해와 충북 제천에서 형평 반대 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이제 형평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온건 보수파의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가 되다가 36년 조선형평사는 대동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경제적인 이익단체로, 요즘은 노조 정도 되겠죠? 이익단체로 그 성격이 변질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포스터 있죠? 이런 포스터가 나오면은 이건 뭐 형평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가 나와 있습니다. 농민운동이죠. 노동자들의 노동쟁이가 되겠습니다. 이 소작 노동쟁이는 1919년에 나온 이후에 확산이 되고 있고요. 20년대 노동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20년대 소작 노동쟁이하고 1930년대 소작 노동쟁이만 성격을 좀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대 때는 경제적이에요. 30년대 때는 정치적이다라고 일합니다. 즉 20년대 때는 단순히 농민 노동자의 먹고 살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때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항일 구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년대 소작 노동쟁이가요. 한 건에 한 명이다 그러면은 30년대는 100건에 1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성격을 띠면서 폭발적으로 전개가 됐던 거죠.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 1930년대 후반에 가면은 자진 소멸됩니다. 그네들의 요구 조건이 다 받아들여져서 자진 소멸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예요? 워낙 강하게 탄압을 하죠. 30년대 후반이 나온다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했던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일연령을 전후한 시기 때 워낙 강하게 탄압을 하면서 자진 소멸이래요. 이때 일제 식민 통치 형태를 보면은 민족 말살 정치가 추진되잖아요. 경공업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 황국 신민화 정책이 추진됐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대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작쟁이에서 20년대 전반기에 봐봐요. 중간쯤에 23년에 전라남도 무안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1924년에 조선 노농총동맹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조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년대 이후에 가면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작쟁이와 뒤에 노동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91쪽의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것이 1921년 부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 있죠. 1929년에 쭉 밑으로 내려치면은, 그리고 27년에 조선 노동총동맹이 조직이 됩니다. 이 좀 봅시다. 조선 노농총동맹이 1924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노동자와 농민단체로서 조직이 됐어요. 이게 1927년에 가면은 농민단체와 노동자단체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조선 농민총동맹, 그리고 조선 노동총동맹 해가지고 농민단체와 노동자단체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시장 같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는 기본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92쪽에 맨 위에 보면은 1931년에 그 강주령 평양의 평원 고무공장 직공들입니다. 임금 삭감 내지 임금을 잘 안 주니까 바로 요즘 같으면은 뭐라는 거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노동자들이 나가서 뭐 광화문이라든가 나가서 시위하는 거 있죠. 뭐 시위하는 그런 운동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쪼그려 앉아서 이제 시위하는 겁니다. 평양의 을밀대 위에 항의 농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30년대 후반 이후에 점차 자진 소멸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민족 자본의 성장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물산장려운동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경제운동인데 뭐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1907년 대구에서 전개가 됐던 기억나시죠? 국채 보상운동이 있었어요. 1,300만 원 갚자는 거죠. 이거는 일제 강점기가 아니죠. 1910년 이전입니다. 그러면 1922년에서 30년대 말까지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국산품 애운동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그래요.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물산 장려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주의 우파 있죠.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운동이에요. 국산품 애운동입니다. 이거는 지주와 자본가들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농민, 노동자,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에 참여해야 안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오히려 비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이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했던 지주와 자본가들을 대놓고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너네들 말이야 비단옷 입을 때 농민, 노동자 모시 삼배옷 입고, 너네들 위스키, 브랜디 마실 때 농민, 노동자 소주, 막걸리 마시고 있었고, 그럼 누가 국산품을 애용해야 돼요? 지주 자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걔는 비판합니다. 무슨 국산품 애용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은 지주와 자본가들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그네들만 배를 불려준 결과 가져옵니다. 국산품을 애용한다 해서 지주 자본가들이 오히려 떼돈을 버는 거죠.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하층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던 것이죠. 이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밑에 자료 있죠. 사료. 내 살림 내 것으로 입어라 먹어라 써라. 조선 사람 조선 것에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구호, 그리고 옆에 포스터 사진 몇 장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주 자본가 중심의 물산장려운동이 있었고요. 학생 중심의 경제구운동도 있습니다. 역시 민족주의 우파 계열이죠.
바로 뒷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작회는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던 자작회 활동이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경제 구국운동 단체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제강점기 생활 모습 있죠. 의식주의 생활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개항 이후에 의식주의 생활 모습에 변하고 구분만 하시면 돼요. 앞쪽에 하면은 개항 이후에 의식주의 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변화냐? 개항 이후냐? 일제강점기냐? 이것만 구분하시고요. 주 생활에 보면은 영단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단주택은 뭐 고급 주택이 아니고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연립주택을 영단주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1930년대, 40년대 항일운동하고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여러 운동 내용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식민지 문화정책 있죠. 마지막 문화사 파트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